지금 역전세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그들이 그걸 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부만 상환하는 건데도 그걸 못 돌려주는 거예요. 내 돈을 도대체 어디다 쓴 건데? 처음부터 본인이 돌려줄 생각이 없었어요. 나 때만 터지지 않으면 된다. 사실 이런 마음들이 되게 강하다고 그렇겠죠. 생각합니다. 가장 약한 부분들이 터지지 말라고 지원해주고 있는 형태지만 한계는 항상 존재를 한다. 최근에 이 역전세 위험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지금 안 좋은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요. 실제로 최근 조사를 보니까 올 상반기에 이루어진 전세 계약 중에 반은 역전세, 기존 전세가보다 하락한 전세 거래였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이제 앞으로 역전세 문제가 더 심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가고 있고 어떤 전세값 자체에도 거품이 끼어 있던 게 제거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전세가 같은 경우는 종잣돈의 개념, 내 집 마련으로 가기 전 단계로 전세금을 모아서 이제 조금 더 비싼 전세로 옮겨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모으는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쉽게 빌려가지고 그 모아놓은 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주고 전세를 들어갔던 이런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세에도 레버리지를 활용한 이런 거품이 끼어 있었던 시장이고 이제 고금리 환경으로 가고 어떤 금융 환경 자체가 달라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줄여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적인 측면에서도 그만큼의 전세가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수요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시장이다. 그래서 이제 전세 역전세가 나타나는 거고 공급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공급은 많고 수요는 줄어들고 이런 상황이니까 역전세가 이제 필연적으로 발생을 하고 또 과거에 우리가 임대차 3법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높은 전세가를 받았던 집들이 있어요. 그 시기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매매 자체가 사실 어려웠던 시장이거든요. 전세금이 최대한 레버리지가 쌓여 있어야 나머지 갭만 투자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사줄 수 있는 이런 구조다 보니까 그때 또 뭐 통계를 보시면 알겠지만 갭 투자의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갭 투자가 마치 그냥 일반적인 투자처럼 이루어졌던 시장이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임대차 3법이 이슈화되고 그로 인해서 뭐 전세가가 오른다고 하고 가뜩이나 시장에 매물이 없는 상황에서 일부 체결되는 거래가가 높게 나타나니까 그런 환경을 타고서 이제 사실은 갭 투자도 많이 됐고 그만큼 레버리지를 많이 쓰신 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2년 만기가 이제 도래를 했잖아요. 지금 시기가. 그런 시기가 이제 올 하반기부터 이어지거든요. 전 궁금한 게 근데 어쨌든 전세 시장 같은 경우는 계절성이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뭐 2월에 한번 올랐다가 떨어지고 9월에 또 몰려있고 8월에 몰려있고 한데 그러면 좀 수요가 늘어나면 전세가가 좀 오를 수 있지 않나요? 어쨌든 찾는 사람이 늘어날 텐데. 그러니까 전세 시장 자체가 뭐 이사철 요인으로 이제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그 지역마다 개별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 단지가 언제 입주를 했고 입주 시기에 맞물려서 사실은 전세가 많이 체결이 됐고 그런 이제 신축 단지들 같은 경우는 그 도래하는 기간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 시기에 이제 이사가 좀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그거보다도 이제 좀 떨어지는 왜 공급이 많아졌으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몇 천만 원이 됐든 몇 억이 됐든 이런 정도를 돌려줘야 되는 입장에 처하게 되잖아요. 임대인들은. 근데 지금 역전세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그들이 그걸 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부만 상환하는 건데도 그걸 못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무주택자 또 세입자가 되는 입장에서는 저도 그러니까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도대체 지금 내 돈 어디 갔는데 가 되는 거거든요. 쓴 거죠. 어쨌든 전세는 사실 엄밀히 표현하면 사금융이잖아요. 그렇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신용을 내가 널 믿고 나도 다 믿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게 라는 건데 사실 임차인 입장에서 어이가 없어요. 내 돈을 도대체 어디다 쓴 건데. 처음부터 본인이 돌려줄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집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 전세금이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이 집을 내가 소유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전세금이 일단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나머지만 자기 돈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전세가 계속 오른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돈의 일부를 계속 내가 환수해서 쓰고 있고 다른 사람이 나중에 다시 이걸 채워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돌아왔던 시장이 전세 시장이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결국 이 갭을 그만큼 쓰고 있었는데 유사시에 이 돈을 그럼 본인 능력으로 갚아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죠. 그쵸. 뭐 집주인분들이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지도 않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려면 이 집을 팔든가 그쵸. 아니면은 그 가격을 받아줄 임차인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없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역전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자구책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빚을 내가 썼으니까 그렇죠. 이 돈을 갚아낼 자기가 자금이 없으면 이 부동산을 담보로 쓴 것과 마찬가지니까 이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해결책을 선택하기도 전에 일단은 돈을 빌려주겠다. 이런 시장인 거죠. 정부가 빚을 더 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DSR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입장을
다시 바꿨습니다. DSR 규제를 지금 풀어주겠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이 되는 게 네. DSR이거든요.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쓸 수 있는 적정한 규모의 빚이 40%다. 그래서 DSR이 40%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규제를 푼다? 결국은 이 신용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신용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고, 이 DSR 부분을 그래서 사실은 함부로 건드려야 되는 부분은 아닌데, 문제는 결국은 이제 돈이 필요한데 누구한테 이제 역전세가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세 차입금만큼 DSR을 완화해줘서 빌려 쓸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취지인데, 결국은 전세 보증금도 개인 대 개인으로 돈을 빌려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집을 빌려준 대가로 네. 목돈을 당겨 쓰는 형태가 전세인데 그 당겨 쓸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줄어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갑자기 일시 상환해야 되는 돈이 생긴 거예요. 개인 대 개인으로. 근데 이걸 자기가 갚아낼 능력이 안 되니까 은행 빚의 형태로 바꿔주겠다. 개인 대 개인의 사금융을 그냥 금융체로 바꿔주는 형태인 거거든요. 은행이 해줄 수 있겠죠. 선순위로 잡고 뭐 해가지고 하면 해줄 수도 있겠지만, 그럼 그 집에 다시 전세 들어오는 사람은 그럼 지금 이제 역전세가 벌어진 어떤 좀 떨어진 시세에 과연 앞에 또 그만큼의 선순위가 잡혀 있는데 들어와 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전세 보증금 못 갚으면 팔고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유예를 시키는 것 뿐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다시 대출이 늘어나고, 그럼 이 문제가 계속 미뤄지는 거잖아요. 해결 없이. 근데 정부가 왜 이렇게 미루는 걸까요? 시장을 통해서 이걸 과연 이제 다 회복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구책이라고 하면 이 부동산을 돈을 갚아줄 능력이 안 되면 이 부동산을 처분을 해서 갚으면 되는 시장인데, 과연 처분이 가능한가? 그러기에는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그런 물량이 한꺼번에 나왔을 때 시장에서 지지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일단 전세는 2년씩 돌아가니까 일단은 2년 더 밀어보자. 이 상황을 자구책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하고, 안 되는 사람은 이렇게 연명하게 해주겠다. 이런 개념으로 사실은 손대서는 안 되는 이제 DSR까지 건드리려고 하는 거죠. 나 때문에 터지지 않으면 된다. 사실 이런 마음들이 되게 강하다고 그렇겠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전세는 집값의 하방 지지선 역할을 한다고 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사용 가치이기 때문에 이 집이 최소한 나중에 이 정도의 전세가 정도의 환가성은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돈이 전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전세금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럼 하방 지지선 자체가 아래로 내려간다는 뜻이고, 그만큼 가격에 있어서도 조정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전세를 통해서 이 집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걸 처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런 상황은 이제 가격이 이제 좀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우리는 부채의 한계 상황에 있다라는 거를 굉장히 많은 언론에서도 접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주변에서 봤을 때도 아니면 본인 자체가 느끼기에도 굉장히 많은 이제 빚에 의한 부담감이 있는 지금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 어떻게든 이제 조절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유예해주고 이렇게 밀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당장 다 거리에 나앉을 수는 없으니까.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제 이걸 정치적으로 해주려고는 하는데, 그럼 정부는 화수분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정책 금리를 적용해준다는 거는 시장의 금리보다 낮게 금리를 설정해준다는 거고, 그만큼의 손실분은 정부가 보전을 해주는 형태거든요. 그럼 정부가 돈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부는 그럼 돈이 많나 생각을 해보면 아니거든요. 그 정부는 어떻게 돈을 조달해요? 국채를 발행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외국에서 돈을 또 빌려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지금 빚쟁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약한 부분들이 터지지 말라고 지원해주고 있는 형태지만 한계는 항상 존재를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박감사님 개인 채널 보시면 소득 대비 과도한 거품이 여전하다. 그 다음에 가격이 조정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여쭙고 싶은 건, 사실 모두가 집은 필요하잖아요. 뭐 그게 임대로 살든 매매 살든 집을 살 수 있는 타이밍이 있을까요?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아니면 계속 집을 사지 말고 그냥 임대로 사는 게 맞을지. 그러니까 집을 살 수 있는 타이밍은 다 개인별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거를 이제 투자의 개념도 물론 갖추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필요해서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 물건을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돈을 일정 부분 모으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빚을 지고 살 수 있다면 언제든 살 수 있는 게 집이거든요. 근데 지금의 시장은 그렇지 않은 형태로 집을 사려고 하는 시장이거든요. 일단 뭐 영끌이 유행을 했던 시기는 레버리지를 활용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기 자본의 축적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고 일정 규모를 자기 자본으로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산 거예요. 나중에
누군가는 나와 비슷한 사람이 더 비싸게 사줄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온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품이 생기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언제든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모든 시장 자체가 과도하게 올라가 있는 거품이 끼어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사면 그만큼 어떻게 보면 나중에 가격이 조정이 되고 이랬을 때는 본인의 돈이 매몰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기를 좀 볼 필요가 있다. 또 실제 가치보다도 저평가되는 시장이 올 수 있거든요. 누구도 사지 않는 시장이 되면 또 더 손해를 보고라도 원래 적정 가치보다 낮은 가격이라도 환매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렇게 사게 되면 일정 부분 이익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 집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급하게 조급한 마음에 하지 않으셔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이렇게 하수상한 시절에 지금 무리해서 또 지금 금리가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게 계속 갈 거다. 저금리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으로 과도한 빚을 내면서 시장에 뛰어들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장 변동에서 가장 좀 타격이 클 분들이 2021년에서 22년 사이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신 분들일 것 같은데 그분들이 지금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자기 자본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가격은 등락을 시장 상황에 따라서 등락을 거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을 어차피 집은 내가 쓰려고 사는 거니까 계속 이용을 하면서 이걸 유지할 수 있느냐에 없느냐의 문제인데 영끌족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한 구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사실은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집을 끌어안고 있음으로써 계속해서 어떤 이자가 나가고 그 감당할 수 없는 상황, 투잡, 쓰리잡 막 이렇게 뛰면서 막 돈을 갚아야 되는 이런 상황을 그럼 끝까지 끌어갈 수 있느냐. 그건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신 분들은 본인이 손실을 확정짓는 구간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실 확정을 좀 감당하셔야 된다. 그렇죠. 그 손실이 내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몇 년 안에 이건 이 정도는 회복할 수 있는 정도의 손실을 보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지금 뭐 또 시장이 약간 반등하고 또 살려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를 좀 활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또 채널 보시는 분들께 또 무주택자도 계실 거고 유주택자도 계실 겁니다. 전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지금 뭐 집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는 뭐 팔아야 될지 어쩔지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시장의 어떤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집을 사는 것, 파는 분들은 또 생각을 해야겠지만 집을 사는 문제를 걱정할 시기가 아니다. 더 큰 어떤 거시적인 상황 또 많은 위기의 징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내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런 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박은정 평가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